예, 모두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김동엽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들 숨소리 들으면서 얼굴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배울 것이 있으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사실 북한 군사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인 출신입니다. 20년 동안 해군 장교로서 근무를 하다가 2011년에 전역을 하고 지금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되었고요. 군인 출신이라는 건 특이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경험도 있고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북한하고 군사적인 회담에 실제 나가서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된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군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딱딱합니다. 북한 군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섭고 또 뭐 무기 이야기들, 도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목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전쟁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평화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에는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코비드19라는 것은 끝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가능성도 높고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와 비슷한 것들과 함께 살아갈 시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예, 그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세대, 이제 우리 세대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50살 이후의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더 많은 삶을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 본다면 저는 평화라고 봐요. 물론 그것이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 수업 자체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평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오늘 제목에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만 보시면 한반도 미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두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두 장이 있는데요. 그림 두 장 중에 보시면 하나는 옆에 우리 한반도 지도가 있는 이게 소위 말하는 신한반도 경제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예. 우리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은 보면 남북한의 군인들이 손을 잡고 있는 지난 2018년에 있었던 그 평양선언에 따라서 남북이 서로 요해 발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그 지뢰를 제거하고 두 아주 작은 소로긴 했지만 그 남북한의 어떤 그런 지휘관이 양쪽에서 서로 지뢰를 제거하면서 우연찮게 만났던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결국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거는 누구든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분명히 배웠을 것이고요. 그죠? 저희 기성세대들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나 다 현존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고 이게 조선시대 때 바로 이제 3대 왕이죠. 태종이죠. 때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402년이라고 하면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10년 정도 있은 후에 만든 지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조에 만든 지도이고요. 현존하는 지도 중에서는 아시아권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보시는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사실 우리 지도가 아니고
중국에 있었던 호니 강리도하고 그 성교 강피도라는 두 개의 지도를 받아다가 사실은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한반도, 소위 그 당시 조선반도죠. 이 조선반도를 붙여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 조선 지도를 붙여서 그 당시에까지 없었던 소위 말하니까 세계 지도에는 이 조선반도, 한반도가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이 세계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중국과 옆에 이 엄청나게 그 한반도를 만들어 놨죠.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것이 아프리카인데요. 사실 아프리카보다 한반도를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의 첫 시작점에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뭐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오래된 지도다, 하나 남아있는 세계에서 오래된 지도라는 것을 뭐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지도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1402년도 조선조가 만들어졌을 1402년도에 왜 태종이 이 지도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허니강 역대 국도 지도의 아래 위쪽에 보면, 밑쪽에 보면 공근이 쓴 발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설명문이죠. 그 설명문을 제가 좀 쉽게, 뭐 그 공자 맹자어갈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대단히 혼탁할 때, 이때 이제 뭐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명나라로 바뀌고 한 대단히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보니 세상은 넓고 세상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실제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는가.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을 편안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치도 중요하지만, 내부 정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밖의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이 넓은 땅덩어리에 많은 국가를 다 가보지 못하지언정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놓고 보니 실제 가보지 않고도 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이 지도를 가장 만들었던 이유는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 외교를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600년 전에 살았던 조선 백성들, 이 오른쪽에 이 지도죠. 이 지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조인 조선 백성들과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누가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한반도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한반도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한반도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사실은. 예. 결국은 한반도가 여러분 세대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세대의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 세대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 지금 첫 딸이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첫 딸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직장 고민하고, 소위 말해서 지금 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이야기를 하는 세대입니다. 20대, 30대들, 내 자식 세대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들, 뭐 직장의 고민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고민들, 문제점이 과연 정말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대왕이 환생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왜 한반도가 그렇게, 한반도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왜 해결할 수 없고 한반도가 왜 평화롭지 못하냐? 그거는 결국은 바로 첫 번째가 분단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나누어진 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진 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코리아 리스크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많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당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짐을 안고 갈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한반도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화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누가 정치를 못해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에 살고 있고 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 남아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분단체제와 냉전체제가 계속 지속되는 한 평화의 싹은 틔울 수 없고, 평화의 싹을 틔울 수 없는 땅 속에서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고민들 있고, 여러분들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통일의 길도 저는 이룰 수 없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단체제와 냉전체제라는 이 두 가지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분단이 된 이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어느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 지도의 분단된 모습들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 분단된 땅, 이 땅덩어리에 살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라고 질문하시면 어떤 분들은 뭐 6.25가 끝나는 1953년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는 분단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때는 6.25 마치고 분단이 고차가 됐지 이미 우리는 분단이라는 것은 1945년도 광복이 되기 일주일 전에 우리는 벌써 분단을 결정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결국 분단이라는 것은 6.25 때문에 된 것이 아니죠. 사실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6.25라는 것이 분단 때문에 우리가 6.25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분단을 극복 1945년부터 50년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분단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6.25를 경험한 거죠. 사실은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단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소위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일제의 주권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 19세기 제국지의 열강의 침탈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분단체제와 냉전 속에 살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몇십 년의 문제, 70년의 분단사의 문제가 아니라 150년의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구한반도 체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었고 타국에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당하고 또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라는 거죠. 사실요.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한반도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통일뿐만 아니라 이 단순히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반도의 어떤 이 분단체제와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19세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6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지도를 만들었던 그 선조들의 머릿속에는 외교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극복을 했다고 본다면 우리한테 지난 19세기 이후에 밀려왔던 엄청나게 세계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19세기의 제국주의의 침탈, 2차 대전과 미소의 냉전 시기, 그다음에 소련 붕괴에 따른 미국의 유일 지도체제라는 이런 어떤 큰 쓰나미들을 우리 스스로가 파도타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었고 또 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3세번이라고 하죠. 세 번의 어떤 그런 세계사적 변화, 파도를 제대로 타고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다음 어떤 또 파도가 밀려올 것인가?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 파도를 쓰나미를 잘 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냉전체제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계의 어떤 것들보다 더 큰, 더 무서운 파도가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바로 미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반도는 미중의 패러독스, 동아시아의 패러독스, 한반도 패러독스, 국내 정치 패러독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차원 방정식이죠. 그냥 1, 2차원적 방정식도 아니고 이런 4차원적 방정식이, 다차원적 방정식이 엉켜있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가장 위에 있는 미중 패러독스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사실요. 죄송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미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단계였어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제로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합 경기라고 이야기해서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중 관계는 제로섬 경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중은 과거의 미소와 같이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이 나는 어떤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미소 관계는 줄만 잘 쓰면 돼요. 쉽게 말하면 미국 줄을 쓰든지 중국 줄을 잘 써서 한쪽에 줄을 선 사람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소위 말해서 과거에 소련 줄을 섰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체제 전환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일 지배체제가 왔지만 지금 다시 생겨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어떤 양극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떤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형 대국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미중 간의 관계는 과거의 미소와는 달리 대단히 뭐랄까요? 서로 의존적이면서도 갈등,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는 대단히 무서운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의 보시면 이 중간에 공동이익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 소위 말해서 저는 이거를 짬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혹시 경제적인 용어로 카르텔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대기업 두 사람이 손을 붙잡으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밑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중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미중이 담합을 해버리면 사실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질문이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한테 과연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가 목적일까 수단일까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순수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대단히 뭐랄까 선량하고 지도자적인 국가여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것이다. 이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구조와 상호우전 속에서 미국은 중국한테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대로 중국은 미국한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수단화시키는 거죠, 사실요. 북핵 문제든 한반도 평화 문제든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미중 간의 카르텔 구조 속, 어떤 뭐랄까요, 담합적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가 미국을 편을 들고 중국을 편을 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느 한쪽에 어떤 줄을 쓴다는 건 대단히 이런 구조 속에서는 뭐랄까요,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이죠. 결국은 놓고 보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미국의 어떤 이익이라 중국의 한쪽의 이익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공동의 이익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혼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 5천이 아니라 남북한 8천이 같이 들어가서 이 영역을 넓혀야만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가 평화롭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대단히 앞서 말씀드렸지 미중 관계 속에서 중요하고 이 풀어나갈 문제는 다시 이런 정한데, 지금 자세히 보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한미 관계의 어떤 엇박자, 대중 관계의 엇박자, 또 국내적인 남남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대미 대중 외교 관계와 국내적인 정치적 안정이 같이 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공통의 어떤 이유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삼중 딜레마라고 통상 이해요. 이건 트릴레마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분단 체제 속에 살아야 되고 영원히 냉전 체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냉전 체제와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한테 미래가 없는 거죠.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가 타자에 의해서, 타국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미래를 결정당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요. 결국은 우리 지금 세대가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선치더라도 이 구도를 깨야 되는 거죠. 삼중 딜레마가 아니란 게 아니라 이 삼중 딜레마를 깨고 결국은 이 세 개의 휘 중에 어떤 일을 가장 크게 만들어서 서서히 나머지 것들 너무 빨리 돌리고 너무 힘껏 돌리면 무너집니다. 국내적인 안정도 깨어질 것이고 한미관계, 대중관계도 다 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 휘를 키워서 그것을 서서히 돌린다면 리미티드 데미지, 정말 작은 손상을 통해서 빠르게 극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한쪽의 어떤 순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트릴리마가 아닌 트라이앵글로서는 세 가지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 남북 관계는 남남 갈등 때문에 안 돼, 남북 관계는 미국 때문에 안 돼, 남남 갈등은 중국 때문에 안 돼, 남북 관계는 뭐 때문에 안 돼, 제재 때문에 안 돼,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나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도 속에서, 미중이란 구도 속에서 남북 관계라는 이 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용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이해죠, 사실요.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88학번 60년대 소위 M86 세대의 끝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우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북한 사람은 다르게
생긴 줄 알았어요. 예. 머리에 뿔도 나고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해 방공교육, 어떤 그러면 왜곡된 소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단히 바뀌어졌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북한을 뭐 이해한다고 해서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역지사지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잘 감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이 같이 손을 잡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북은 변하느냐? 물론 북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북한이 나름대로 위협을 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지만 북한은 지금 대단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제가 군사적인 이야기는 또 하겠지만 지금 북한의 변화라는 것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의 핵심은 결국 왜 북이 저렇게 나올까? 왜 저렇게 변화를 보일까라는 것을 보면 군사적인 위협이라든가 또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굴복해서 나온다, 겁이 나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그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라는 것, 그 다음에 지난 2018년부터 19년까지 나왔던 어떤 그 대화의 마당에 나왔던 것이 어떤 단순히 압박된 굴복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갖고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변화는 대외적인 어떤 그 측면보다 대내적인 변화가 가장 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하면서 조금 들으신 게 있겠지만은 북한 스스로가 이미 많은 변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 2018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평양 거리를 찍힌 거를 보셨을 거예요. 뭐, 소위 말해서 과학자 거리, 문수 거리, 거리들이 쫙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50층, 60대 건물들, 그 이상의 빌딩들의 질비한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유, 김 교수님, 평양에 대통령 가셔서 이제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봤는데, 북한 평양에 왜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언제 저렇게 많이 생겼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가셔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지난주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웃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북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북의 변화는 그 이전부터 어쩌면 김정은 이전부터 그 선대였던 김정일 시대부터 이것은 저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대외적인 압박이나 대외적인 어떤 것보다 위협보다는 북한 스스로 내부적인 위협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저희 토크빌의 역설에 비유를 하는데요. 토크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프랑스의 19세기 초기에 있었던 1800년대에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토크빌이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절대적인 빈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어떤 인민들은 딴 생각을 못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소위 말해서 뭐 민중 봉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살 만한 것을 극복하고 나면 기본적인 욕구가 극복하고 나면 다른 어떤 것들, 욕구가 겉으로 나고 좀 뭐랄까요. 잘 살고 싶어하고 보다 윤택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 기본 욕구를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뭔가의 욕구를 뭐 그 정권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동을 옮기는 이런 것이 바로 토크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천불 이하에 아직 못 사는 소위 말해서 국가의 시민들 소위 뭐 이런 얘기 하면 뭐냐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 이런 국가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뭐랄까요 구태타가 나고 군부 구태타가 나고 정권이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이 그냥 도망을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들이 이 지난 어떤 국가들을 보면 좀 먹고 살만한 국가들을 보면 오히려 쉽게 말하면 좀 더 먹고 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꼭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천불을 넘어서는 시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시점이 이 극복된 시점을 우리가 토크빌 역설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 북한의 국민소득이 136만 원, 한 1,300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북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핸드폰이 아까 500만 대에서 600만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당,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500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소위 스마트폰과 장마당과는 좀 다른 통제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북한 사회라는 것이 과거에 이야기하시 그렇게 통제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북한의 인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정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보편화된 시기 때문에 뭐 약간 속된 말로는 북한 주민들, 인민들이 머리가 튄 거죠. 소위 뭐 약간 속된 말로 대가리가 굵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크빌 역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보면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한테 미안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어떤 북한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 핵이나 뭐 미국 이것이 아니라 인민대중, 국가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이빌 역설,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욕구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어떤 시민들이나 인민들, 소위 국민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 이 토크이빌 역설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토크이빌 역설을? 그러니까 그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하드 랜딩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유혈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토크이빌 역설에 있어서 그 정권이나 정부가 잘 어떤 관리를 해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욕구를 잘 충족시켜줬다면 소프트 랜딩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드 랜딩, 소위 말해서 유혈혁명이 일어난다든가 인민봉기가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토크이빌 역설의 하드 랜딩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소프트 랜딩을 안정적으로 했을까요?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도 사실 하드 랜딩을 했어요. 정확히 놓고 보면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있던 민주화 혁명이 저는 토크이빌 역설의 경험이라고 봐요. 그때 우리가 1980년부터 정가가 바로 1년 국민소득이 1,000불을 넘어서서 2,000불에서 3,000불로 나오는 1,000불부터 3,000불 사이가 바로 우리가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민주화의 기간이었어요. 사실 1953년도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60개국 중에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70불도 되지 않는 세계 160개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159등의 국가였어요, 사실은. 근데 국가가 사실은 그 못 먹고 못 살고 했던 그걸 극복하고 전후극복, 산업화, 경제화 발전을 통해서 왔던 시기가 1980년까지예요. 그 시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희생이 강요당했죠. 그러나 그 어떤 시기가 넘어서서 1,000불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에 대한 갈망,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분출되면서 1980년부터 87년까지 세계의 우리의 뭐랄까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강의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고백 겸 뭐 이렇게 이야기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세대가 우리 사회가 1987년의 민주화라는 소중한 가치, 뭐 이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통일이 되든 앞으로 가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87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 53년도 전쟁을 극복하고 전후 극복 이후에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해왔다고 한다면 거의 한 10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산업화, 경제와 민주화라는 어떤 이 국가가 가야 될 비전, 방향성이 아주 명확했어요. 예. 그런데 1980년 민주화라는 것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세대가 민주화를 달성하고 민주화를 선물 받은 세대가 소위 말해서 M86 세대라고 통상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하던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줄 길을 과연 어떤 것을 제시했냐는 거예요. 예. 저는 없었다고 봐요.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10여 년 단위로 산업화 경제화 발전을 해오면서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이라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선물 받은 우리 소위 M86 세대가 여러분 세대, 그 전에 있었던 30대, 40대 세대들, 그 다음 20대 세대들한테 남겨줄 국가적 발전의 어젠다, 방향성을 제시를 못했다고 봐요. 결국은 산업 발전과 민주화라는 것들의 선물을 받은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다는 반성을 저는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화라는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선물로 남겼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세대가 민주화라는 선물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우리 국가 발전과 우리의 어떤 말일까요? 미래를 위한 아젠다로 선정하고 갔으면 여러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 어쩌면 세대들은 이런 어떤 소위 말 M4나 뭐 이런 세대 속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반성을 해요. 예. 정말 우리는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줄 게 없이 누리고만 간 세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에 그게 과연 답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아마 이미 그 답이 뭔지 이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 벌써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북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변화는 크게 가장 큰 것이 사실 군사적인 변화예요. 사실은요. 군사 중심의 어떤 노선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 사실 군사적인 문제로 대단히 군사화된 국가이죠. 1960년대에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그러니까 군사 우선 노선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약 60년 가까이 왔어요. 예, 병영화되어 있는 군사 우선주의가 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매진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뭐 실패한 경제이긴 하지만 북한이라는 정권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경제는 못 살수있을지언정 군사만 지고 나와서 정권이 망하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요. 예, 그런 어떤 역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과거에 통제가 가능했고 억압이 가능했던 체제에서는 가능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통치가 가능했다고 보지만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장마당, 또 인민의 어떤 경제 능력이 향상된 시점에서 그리고 통제라는 것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과거같이 군사 우선주의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경제 우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북은 이미 2018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국가 전략을 지난 한 6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병진 노선, 소위 말해서 군사 우선주의 노선을 일단은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표현에 의하면 결속했다, 소위 말 종결했다,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경제발전 총력 집중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가겠다라고 해서 경제 노선으로 터닝을 했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경제 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소위 당 전원회의에서도 이야기했던 소위 정면 돌파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게 마치 뭐랄까요? 군사적인 정면 돌파전, 싸움하겠다라는 거 이야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북한의 경면 돌파전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소위 말해서 제재 국면에서 경제적으로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라는 의미, 경제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정면 돌파전에 군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뒤쪽을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정면 돌파전이 이 제재 국면에서 정면 돌파전을 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히 외교적으로는 공세적으로 나가고 또 안보적 군사적으로는 핵개발과 공세적인 이 자신들의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그 자위력을 가지기 위한, 자신들을 가기 위한 군사력은 또 충분히 가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주 과거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살고 보자는 어떤 안보적 측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우려보다는 안보적 우려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안보적 우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군사적인, 북한이 갖고 있던 소위 말해서 재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노력이라는 것들, 유무형의 어떤 것들에 100이 있다면 이 100의 한 80%, 이런 꼭 비율을 따지면 상당 부분을 군사에 우선적으로 투여하고 군사 발전이라든가 안보의 영역에 투여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작은 부분을 경제에 근근히 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 체질 개선하는 기간이 지난 김정일의 어떤 후반기 2018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기간을 걸쳐 오면서 체질 개선을 가져오면서 결국은 2018년 4월 달에 기본에 갖고 있었던 군사적인 것을 경제적으로 터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것들은 좀, 이 그림은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전문적인 거여서요, 시간이 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쓴 논문도 있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 쓰는 제이커브라고 하죠. 라고 해서 어떤 안정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변화를 하게 되면 안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안정화되는 이런 제이커브라는 J자라는 그림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제이커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의 변화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킨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다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의 변화는 가장 군사적인 변화에 가장 크다고 봐요. 여전히 북한이 군사적인 부분을 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 군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소위 군사 우선적인 노선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면 재밌는 변화를 보면 소위 가이마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사심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소위 원산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대와 부산의 해운대와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해운대보다 더 유명한 명사심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명사심리 해안가가 과거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포를 막 300개, 400개를 갖다 놓고 포병들이 연습을 하는 이런 포병 연습장이에요. 군사 훈련장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번에 개장하겠다고 했던 원선 가이마지구에 있는 소위 말해서 대규모 관광단지입니다. 이건 뭐 그림이 아니고요.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이 똑같은 해안이 지금 이렇게 한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재밌는 것은 또 밑에 보시면 군용 비행장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한북에 있는 채소 온실 농장이 여기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 이제 화살표에 있는 이게 소위 말한 군용 비행장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A2기라는 소위 그 특수부대가 쓰는 비행장이 착륙하는 비행장인데 이 비행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평 경성 중평내에 가서 갔을 때 현지 지도했을 때 주민들이 여기 춥고하니까 좀 온실 좀 만들어 달라 남새 온실 원장 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까 뭐 쓸만한 곳이 이곳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럼 온실을 만들어 해가지고 이 온실을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요. 온실 농장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온실을 누가 만들었느냐 또 위에 보이는 이 대규모 관광지구의 이 관광단지 누가 만들었느냐 그냥 단순히 건설자가 아니라 북한에는 대부분의 노동 인력들이 대부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군대가 있거든요. 실제 이 오른쪽에 있는 관광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실 농장 자체를 대부분 군인들의 손에 만들었고 군인들이 만들어서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한테 넘기는.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북한 노동신문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군인들이 만들어서 인민들한테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이 경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돼서 북한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평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평양 건설, 평양의 어떤 높은 빌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대부분 군인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또 재밌는 거 보면 2019년 신년사에는 실제 북한의 군수공장이 많았죠. 대부분 군수공장들이죠. 이런 군수공장들이 민수용품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북한이 이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수해를 입고 난 다음에 수해를 해소하기 위한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해이체를 집합을 시켰습니다. 근데 해이체가 그냥 우리나라가 같이 무슨 예를 들면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디 그 관련되는 행정부 산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집합시킨 게 아니라 북한이 어느 그 회의체를 집합 당중앙군사위원회, 그러니까 군사의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결정을 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을 시켜서 이 수해 문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군인들을 투입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봐서 결국은 북한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소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인력적 차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 역할로 중단되면서 투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인력적 측면과 이런 것들 또 군수공장들을 다 민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소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손은 누가 키워? 라는 거죠. 그 북한은 누가 지키자는 거죠. 예.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기의 소위 말해서 아들, 딸들, 자식들이 군대에 가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은 또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전선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젊은 지도자가 짠 나타나서 군사적인 것들을 다 민수로 돌려버렸어요. 그럼 북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안보적 우려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많은 자원들, 소위 엄청나게 많은 인력적 측면과 또 재래식에 투여를 했던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양적인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양적인 군사력은 결국은 남쪽하고의 어떤 경제적 격차나 이런 것들에 이제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이 뭐냐면 핵이라는 것인데 핵은 어떻게 놓고 보면 대단히 제한적 것입니다. 예. 사실 한반도에 쓰기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핵이 아닌 측면에 있어서 재래식 어떤 군사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소위 북한의 군사력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인력적인 측면, 옛날같이 총 들고 뛰어들어가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전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군사도 군사적인 어떤 개발이나 군사적인 것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북한이 보여줬던 군사적인 모습이고 또 최근에 보여준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날 있었던 당창건 75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여줬던 군사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정면 돌파전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은 경제거든요.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사실. 예, 야 걱정하지 마. 손은 누가 키워라 걱정하지 마. 야, 라고 하면 또 지난 한 50년 동안 군사적으로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신들이 있던 이득권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뺏기면 군부가 또 뭐랄까요 혼란해지고 군심이 이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군권을 또 확고히 하면서도 야 우리가 충분히 예, 북한을 지킬 수 있고 또 인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무기 체계를 보여줌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뭐 우리라든가 미국을 자극하고 압박하고 위협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그런 신호도 충분히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은 소위 어떻게 보면 경제로 터닝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북한 내부의 어떤 군심을 틀어잡고 그러면서 핵과 함께 일정 수준의 어떤 재래식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소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유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통상 무기라고 이야기하면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놓고 보면 소위 병력, 많은 병력과 또 많은 무기, 탱크 숫자도 많아야 되고 이 양적인 증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사실은요. 많은 병력과 이런 어떤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컴팩트하고 예,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작지만 무서운 무기들, 정갈의 꼬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병력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현장 군사 현장에 가고 건설 현장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고 어떨까요?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두고 정밀하고 아주 파괴력이 뛰어난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소수로 갖고 이걸 통해서 이 자유력을 갖겠다라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북극성 사명이라든가 신형 잠수함, 뭐 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신형 단거리 이 그림들이 19년, 20년 작년에 쭉 2년 동안 보여줬던 소위 말해서 북한판 뭐 새로운 무기들, 뭐 북한판 에이테킴스, 북한판 이스캔데르, 그다음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사거리가 한 600km 정도 날아갑니다. 한 300~400에서 600km 나는데 여러분들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는 그냥 판문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끝단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 놓고도 우리나라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데를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역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기 체계들이 갖고 있는 정밀성들, 그다음에 파괴력들은 지금 이때까지 북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재래식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엄청나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라든가 견고한 시설물도 파괴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막 누구도 맞아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몇 킬로 안에를 정확하게 아니면 건물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정확성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해피성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날아가서 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낮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MD 소위 말하는 미사일 디펜스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를 대단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이 저는 이거를 뭐 감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판 국방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북한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군사적인 어떤 우선주의에서 재래식의 어떤 병력이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이런 데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은 남쪽과의 어떤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핵과 함께 이러한 어떤 아주 정갈의 꼬리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통해서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시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이런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해 나가고 그러면서 군사적인 어떤 그 사회에 있었던 군사 사회와 뭐 이런 것들을 탈바꿈해서 경제 부분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핵무력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초대형 그러니까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로서 이렇게 다양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현재 이미 북이 이제 2017년 11월 29일이죠. 화성 15형이라는 것을 발사하면서 이미 미국 동부,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미사일 사거리는 완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현재 북한은 거리상으로만 놓고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ICBM들, 소위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사거리는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미사일을 여전히 이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북극성, 그 다음에 땅에서 발사하는 ICBM인 화성 10형,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화성 15형, 또 이거는 지금 이번에 제일 끝에 보이는 이것은 화성 10형, 6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까지 북이 보여줬던 것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있는 그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요. 예, 그만큼 뭐 이것이 모형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마무시한 것들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 이번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과거같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병력들, 엄청나게 많은 어떤 숫자의 재래식 무기들, 그 다음에 뭐 소위 허접한 어떤 무슨 작은 포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컴팩트하게 신형 무기들만 갖고 나왔어요, 사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잠수함에 그러니까 앞에 발사하는 하는 잠수함 발사체뿐만 아니라 북극성 2형이라고 해서 땅에서 발사하는, 예, 땅에서 발사하는 고체 미사일. 그다음에 탱크도 신형 탱크.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관시 탱크. 그다음에 우리나라 K9하고 같은 신형 자주포. 이거는 사거리가 한 40km 날아가요. 이것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판 소위 말해서 그 소위 억제 응징보복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칸다르 전술유도탄 에이테킴세로 이야기하는 것도 초대형 방사포. 그러니까 한 400에서 600km 이렇게 날아가는 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북이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뭐해? 라고 질문하실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군인 출신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하고 우리하고 뭐 예를 들면 맞짱 뜬다고 하나요?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군 출신이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기술적으로 앞서요. 밑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갖고, 물론 앞에 있는 이 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본다면 북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 체계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탱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주포,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현무 미사일이 얘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기술적으로 정확성도 뛰어나고, 저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50조를 넘게 쓰는데 우린 돈은 그러면 어디서 가겠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더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우수하다고 해서 그 다음 얘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미사일 100발이, 현무 미사일 100발이 북으로 날아가고 북에 말하는 여기 말하는 미사일 100발이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맞을까요? 당연히 북은 뭐 미사일을 디펜스할 수 있는 디펜스 체제가 없기 때문에, 방어 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불발만 되지 않는다면 다 정확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북이 갖고 있는 이 미사일은 날아오기 전에 우리가 킬체인이라서 미리 부시는 것도 있고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100발이 다 한 발도 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쪽이 떨어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께는 북한에 약간 불발이 있어서 한 95발 떨어지고, 저쪽이 100발 쏜 것 중에서 우리는 한 10발밖에 안 맞는다고 칩시다. 뭐 10발이밖에 안 맞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95발 맞는 북한하고 10발 맞는 우리하고 누가 더 충격이 더 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95발 쏴서 북한에서 충격을 주거나 어떤 대단한 데미지를 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요. 예. 근데 사실 북에서 날아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에서 400km 정도면 북이 어느 한 북한에 정말 백두산 꼭대기 가서 쏘지 않는 한 대충 북한의 조준주권 그 압록강 두만강 있는 지역에서 쏘면 우리나라의 제주를 제외하는 모든 지역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히 회피가 가능하고 정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정확히 맞춘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도시에 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굳이 핵을 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어디다 쏠까요?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핵원전 발전소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핵원전 발전소, 동그란 원전 발전소가 무려 31개가 있어요. 31개. 2개가 지금 뭐 폐기를 하느냐 마느냐 있지만 어쨌든 30개가 넘는 핵원전 발전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발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얘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자체가 과거에 이제 작년하고 저작년 보는 거 보면 그냥 섬에 북한이 그냥 알섬이라는 곳에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포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사일 체계라는 방어 체계를 회피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실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사실은요. 예. 대단히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북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냐, 그건 뭐 결정할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결국 보면 남북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거보다 더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요. 더 무서운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양쪽 다 그러면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얘들 발사하게 되면 누가 이기고 질까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궁극적으로 승리라는 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향후 앞으로 남북한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평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의 광화문의 모습과 평양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반도에는 승자는 없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쏴놓고 남침해서 적하야고 한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니 핵무기를 쏴놓고 적하야국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실요. 예. 핵무기를 쓰든 어쨌든 쓰지 않든 재래식 전쟁을 하든 이 무기체제 하에서는 한반도의 앞으로 전쟁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국면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우리는 또 한 번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이룩해왔던 70년 동안 이루어왔던 어려운 분단사 속에서 어려운 냉전체제 속에서 만들었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산업 전후 극복을 하고 산업화 경제 발전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이 어젠다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1987년 민주화라는 가치, 소중한 가치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없이 우리는 30년 넘게 우리는 왔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평화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하지 못하고 왔었어요. 예. 87년,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마치 사회주의 붕괴가 되면서 북한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렇게 30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30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했다고 봐요. 우리 세대는 민주화의 가치를 선배로부터 또 경제 발전을 얻었던 우리 세대들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정말 죄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다음 아젠다, 민주 다음에 중요한 아젠다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야만 여러분들 다음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민주화 다음에 바로 통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 소위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 평화의 반대말은 어쩌면 전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중심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인 어떤 안보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과거의 평화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국가 중심적이고 전통적 안보죠. 전통적 안보의 개념 속에서는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일 수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평화를 우리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과거의 명제가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평화의 개념은 또 안보의 개념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안보의 개념은 과거에 같이 왜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왜 일상에서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하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평화롭지 못하고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북에 대한 위협보다 코로나 때문에 더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더 평화롭지 못하겠죠. 사실요. 세상은 그렇게 변했어요. 예. 평화의 개념, 안보의 개념과 안전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이 확대되고 확정됐다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돼요. 예. 정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반대말은 저는 없다고 봐요. 평화는 그 자체라고 봐요. 평화를 원한다면 진짜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과 협의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머리를 싸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준비하는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민주화 가치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그러니까 방향 선택 아젠다는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평화 선택이 지난 2016년, 2000년도 6.15, 2007년 14를 통해서 두 번의 남북관계 또 남북 정상회담은 이거는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남북관계의 서사였죠.
6.15, 그러니까 6.15, 2000년 이전, 2007년 이전의 남북관계와 이후의 남북관계라고 이것이 단순히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의 서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2018년에 있었던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남북 선언과 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있었던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 선언은 그때 어떤 때와는 분명히 다름이 있어요. 존재해요. 앞서 있었던 소위 앞에 존재했었던 그 6.15와 14도 대단히 중요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있는 이 2018년에 있었던 판문점과 평양선언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앞에 있는 6.15와 14선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6.15 선언의 남북 정상회담 문구에 보시면 군사에 대한 합의문이 없어요. 14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2018년과 2018년에 하이치 판문점 선언과 9월에 있었던 9월 평양선언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사 문제예요. 결국 무엇이냐? 제가 아까 제목도 얘기했죠. 한반도 미래 성경이 아니라 성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군사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6.15와 14선언은 성경이 문제였어요. 경제를 우선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놓고 보면 경제로서는 평화를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네가 나를 남쪽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내가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시다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해서 1억 줄게. 1억 줄 테니까 너 죽을래? 여러분들 죽겠습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결국은 6.15와 14선언이 대단히 남북관계 발전에 큰 변곡점을 이뤘고,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너무 경제적인, 경제를 앞세웠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6.15와 14가 갖고 있던 업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러한 어떤 정신을 계승을 하면서도 그때 부족했던 부분, 바로 군사적인 것들.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군사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018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바로 판문점 선언에 세 개의 13조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드리는 1조가 바로 남북관계의 특별한 남북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3조는 뭐냐면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1조의 남북관계와 3조의 평화체제를 연결하는 2조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군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조 군사적인 문제는 1조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아주 탄탄하게 되기 위한 1조를 떠받드는 어떤 추출절 같은 역할을 했고, 바로 평화체제를 열고 비핵화를 나가기 열어졌기는 3조를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중간에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3조예요. 3조의 평화체제는 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바로 서로 침범하지 말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군비 통계, 군축을 하자. 서로, 군사 문제 군축을 해 나가자.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비핵화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2조가 바로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체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분단체제에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전쟁의 문제, 안보의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사실 전쟁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권을 못 찾은 외교안보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고 냉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를 우리가 옥죄이고 있는 바로 그게 1953년 7월 27일에 있었던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 1조가 뭔지 아세요? 정전협정 1조가 바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좌우 2km는 비무장으로 한다. 13조는 뭐냐? 72시간 내에 이 지역에서 모든 군사력을 밖으로 빼낸다. 72시간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에서 72시간이면 며칠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죠?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남북은 군사분계선 2km 이내에 비무장지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단체제를 옥죄고 있는 정전협정 자체를 극복하고 그걸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옥죄고 있는 정전협정 자체를 준수하고 그거를 무시를 시켜야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군사적인 조항들, 남북 간에 갖고 있는 군사적인 신뢰와 군사적인 조항들을 지켜야 되고 군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난 9월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바로 평양선언은 바로 1조가 군사선언이에요. 1조가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게 뭐냐면 바로 9월 합의문의 1조입니다. 1조. 1조를 부속 합의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 9월 선언의 1조를 만들 정도로 군사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했고, 앞에 그림도 보셨지만 바로 분단의 공간을 이렇게 통합의 공간으로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난 2018년에 만들었던 평화의 어떤 우리 기운이 지금 많이 사라져 있죠. 2020년. 그러나 저는 당황하고 말하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이 2018년에 만들었던 우리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이 합의문이 저는 완전히 깨어졌거나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은 남아있고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여전히 2020년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때 맺었던 군사적인 합의만큼은 양쪽이 지키고 있고 준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때 만들었던 완충구역, 그때 만들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군사조항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소위 되돌아가지 않고 그 남북 간에 잡았던 손을 놓치지 않고 온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성군의 문제, 군사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지나온 100년도 너무 큽니다. 앞으로 저가 돌아가면 150년이겠죠. 170년, 19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전나라 시어머노 사건 이런 쭉 치면 정말 한 150년, 170년에 지나온 100년은 구한반도 체계입니다. 우리 앞서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화를 남에 의해서 결정되고 강요당했던 지나온 구한반도 체계에 있다면 우리는 신한반도, 새로운 100년,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넘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삶을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저는 신독립운동이며, 그렇게 그 길에 가기 위해 우리 투자는 민주당에 우리가 갈 방향성과 아젠다는 저는 평화라고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영문으로 된 찰스 kup찬의 How Enemies Become Friends라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적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은 일방적 조정,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더 내가 낫다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5일 6.25 기념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40배 잘 살지 않느냐, 500배 무역력이 많지 않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가 40번, 500번 일방적 조정을 해도 된다고 저는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경제력과 또 군사력, 충분한 군사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야만 실질적인 안정적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군사적인 전쟁 준비라는 군사적인 접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평화적인 접근, 위험을 회피하고 막는다는 방위 충분성이 아니라 위협을 뛰어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스스로가 감내할 수 있는 평화 충분성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안보의 영역과 경제 영역,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목을 성경이 아니라 성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평화라는 CVIP, 소위 말하면 저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 확실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평화로 가기 위한 평화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 안보적 측면에서의 안보 공동체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 공동체, 평화 경제와 평화 안보라는 이 두 가지가 이중조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접근해 왔고 북한을 도움을 줘야 되고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 접근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 경제적인 접근과 함께 군사적인 접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저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대단히 상호주의적인 거였죠. 왜냐하면 남북 양자적인 접근이요. 물론 남북 양자 접근을 해야죠. 중요한 겁니다. 남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 그 언택트, 서로 만날 수 없는 시대의 남북 관계에서는 굳이 남북이 만나서 양자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서로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방적 조정, 평화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평화의 서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적을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뭐랄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가고 상대방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가고 선거적으로 양보하는 그러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기존으로 갖고 있었던 내가 북한한테 야 너가 지켜야 나도 지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이런 탈상호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북한을 항상 지원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 프레임에서 변한 탈수혜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쟤들 못 살잖아. 쟤들은 뭐 항상 뭐 나쁜 짓을 하잖아. 이런 어떤 혐오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분명을 타입하고 가짜 뉴스를 극복하는 어떤 탈혐오주의. 또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뭔가를 끝내려 하는 대북 정책은 절대 한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타입하고 정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타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언택트 남북관계 결국 이 언택트와 공동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택트라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남북이 결국은 공동 생태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안보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통해 평화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직접 여러분들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